KBS 정치부에서 그저께 탄핵을 예상하지 못하고 대통합, 이제는 대통합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방송을 6부작으로 준비해놨다가 탄핵되고 나서 좆됐다 라고. 어휴, 안녕하세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KBS 놈들이 고맙습니다. 내가 팬이, 보통 팬이라 그러면은 남자밖에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 좀 부끄럽네요. 자, 아무튼 KBS 놈들이 얼마나 안녕, 세상하고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언제부턴가 이게 잠깐만요. 이게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JTBC가 잠깐만요, 여러분.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이럴까? 그 JTBC가 그 언론 보도를 제대로 한다는 평판을 막 얻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쯤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KBS하고 MBC가 공포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때부터 KBS하고 MBC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뭐 보수 지지하는 쪽이 알통이 더 많다 이따위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SBS가, 나는 항상 SBS를 시방세라 그랬거든요. 항상 난 그걸 시방세라 그랬는데, SBS가 저급 뉴스에서 나름대로 중급 혹은 중3급으로 이제 올라가는 기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지금 절정에 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KBS 정치부 기자들 대가리 속에 우동 때문인지, 우동이나 양파똥 때문인지, 아니면은 우리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사기본기 한번 읽어볼 건데, 황후본기입니다. 본기 중에 권7, 그러니까 제 일곱 번째 본기고요. 황후본기인데 요게 또 한 40쪽 됩니다. 내가 오늘 이걸 다 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노력해보죠. 네네. 자, 황후본기 제7. 항적은 하상 사람으로 자는 우라고 하며 처음에 군대를 일으켰을 때 나이가 24살이었다. 내가 28살인데. 여기서 상이라는 거는, 하상이라는 거는 그 패국 근처라 그러는데, 패국이면은 이 근처거든요. 요기 어디거든요. 요 근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름은 원래 적이고요. 자가 우입니다. 자라는 거는 이름 대신 이제 쓰는 대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어른이 되면은 아이 때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제 이름을 대신 높여서 부르는데 그걸 자라고 하죠. 자, 그의 계부라는 거는 작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계부는 항량이며, 항량에 붙이는 초나라의 장수 항현으로 진나라의 왕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항씨는 대대로 초나라의 장군으로 항의 제후로 봉해졌으므로 성을 항으로 하였던 것이다. 항적은 어렸을 때부터 글을 배웠으나 다 마치지 못한 채 포기하고는 검수를 배웠는데 이 또한 다 마치지 못했다. 항량이 노하니 항적은 말하기를 그는 성명을 기록하는 것으로 족할 따름이며 검은 한 사람을 대적할 뿐으로 배울 만하지 못하니 만인을 대적하는 일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 항량은 항적에게 병법을 가르치니 항적은 크게 기뻐했을 때 대략 그 뜻만 알고는 또한 끝까지 배우고자 하진 않았다. 항량은 일찍이 역양현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역양이라는 곳은 뭐 어딘가 있겠죠. 이 어딘가겠죠 뭐. 기현의 옥연 조그로 하여금 역양의 옥연인 사마흔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사마흔이 나중에 진나라 장군인 사마흔인가? 항량은 사람을 죽이고 항적과 더불어 원수를 피해서 오중으로 갔는데, 오중이라는 거는 소주랍니다. 소주. 그러니까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오중의 현명한 인재들은 모두 항량의 밑에서 나왔다. 오중의 요역과 상사가 있을 때마다, 요역이라는 거는 토목공사 같은 걸 의미해요. 상사라는 거는 사람이 죽거나 그런 거.
항량은 항상 주관하여 일처리를 하였는데 은밀히 병법을 사용해서 빈객과 젊은이들을 배치하고 지휘하여 이로써 그들의 재능을 알아두었다. 시황제가 회계산을 유람하고, 회계산은 여기입니다. 회계가 여기죠. 회계산을 유람하고 절강을 건너는데 항량과 항적이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항적이 말하기를 저 사람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 항량이 그 입을 막으며 말하기를 경망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삼족이 멸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항량은 이 일로 하여 항적을 범상치 않은 제목으로 여겼다. 항적은 키가 8척이 넘고 힘은 커다란 정이라는 건 솥입니다. 솥을 들어올릴만 했으며 제기가 범상치 않아 우중의 자제들조차도 이미 모두 항적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정기자님 안녕하세요.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7월 진섭 등이 대택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대택이라는 것은 안위성인데 안위성은 이 근처입니다. 아마 이 근처일 거예요. 그 진섭이 우리가 아는 이제 진승5광이 일어날 때 진승이죠. 그의 9월 회계의 군수 은통이 항량에게 이르기를 강서 지역은 모두가 반란을 꾀했으니 이는 또한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때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먼저 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니 나는 군대를 일으켜 그대와 환초를 장수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이때 환초는 택중에 도망하여 있던 터라 항량은 말하기를 환초는 도망하여 그가 있는 곳을 아는 자가 없는데 오직 항적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는 즉시 밖으로 나와 항적에게 검을 가지고 초소 밖에서 기다리도록 분부하였다. 그리고 항량은 다시 들어가 군수와 대좌하여 말하기를 청컨대 항적을 부르시어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다. 군수가 좋소라고 하니 항량이 항적을 불렀다. 잠시 후 항량이 항적에게 눈짓을 하며 때가 되었다 라고 하자 항적은 마침내 검을 뽑아서 군수의 머리를 베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회계 여기 회계군의 군수인 은통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항우하고 항량인가요? 이 사람들이 그 은통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회계군을 꿀꺽했다 그런 말이죠. 이에 항량이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 인수를 차니 인수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도장. 군수의 문하들은 크게 놀라서 어지러이 우왕좌왕하였는데 항적이 쳐 죽인 사람만 해도 거의 100명에 가까웠다. 이리하여 온 부중이 온통 놀라서 땅에 엎드리고는 감히 일어나지 못했다. 항량은 이에 이전에 알던 세력이 있는 관리들을 불러서 대사를 일으킨 바를 설명하고는 마침내 오중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그리고는 수하를 보내 관할 현을 거두고 정예군 8,000명을 얻었다. 항량은 오중의 호골들을 각각 교위, 후, 사마 등의 자귀에 임명했는데 요 전부 다 벼슬 이름입니다. 교위, 그 다음에 후, 사마 이런 거 다 벼슬 이름입니다. 지금의 공무원쯤 되죠. 임명했는데 그때 등용되지 못한 사람 하나가 그 이유를 항량에게 물었다. 항량은 말하기를 이전에 그대에게 어떤 사람의 상사의 일을 맡겨보았는데 그때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를 임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에 탐복하였다. 이때 항량은 회계군의 군수가 되고 항적은 부장이 되어 관할 현들을 다스렸다. 이때 광릉 사람 소평이 진왕 진섭을 위해 광릉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러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진왕이 이미 패주하고 또한 진군이 장차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에 강을 건너 진왕의 명을 사칭하여 진왕이라는 건 진섭을 의미하겠죠. 항량을 초왕 상주국으로 봉하였다. 여기서 이제 광릉 땅이라는 거는 여기 이 근처 땅을 의미해요. 이걸 광릉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말하기를 강동은 이미 평정되었으니 급히 군대를 끌고 강서로 가서 진나라를 쳐라라고 하였다. 항량은 이에 8,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갔다. 강을 건넜다는 말은 여기 장강을 건넜다 그런 말이겠죠. 이쪽으로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진영이 이미 동양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 연합하여 함께 서쪽으로 진격하려고 했다. 진영은 본래 동양의 영사로 현에 살았는데 평소에 신이 있고 신중하여
장자로 칭해졌다. 장자라는 것은 어르신 그런 말입니다. 동양이라는 거는 강소성에 있다 그러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디 아닐까 싶네요. 동양현의 젊은이들이 그 현령을 죽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우두머리를 모시고자 했으니 마땅한 사람이 없자 이에 진영에게 청하였다. 진영은 사양하였으나 사람들은 결국 억지로 진영을 우두머리로 삼으니 현에서 그를 따르는 자가 2만 명이 되었다. 삼국지 모드요? 저는 모드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게임 원본만 해요. 예를 들면 뭐 미디블 도타로 2도 반지 모드 그다음 무슨 그 뭐야 뭐 괜찮은 모드 많거든요. 아무튼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모드는 절대 하지 않고요. 모드는 그 원작의 게임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요. 밸런스도 개박살내고. 자, 그런데 젊은이들은 진영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여 따로 푸른 천의 모자를 써서 창두군이라고 하며, 창두라는 것은 머리가 푸르다 그런 말이죠. 다른 군대와 구별하고 특별히 권기한 뜻을 나타내었다. 진영의 모친이 진영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 가문으로 시집 온 이래 이제껏 너희 조상 중에 귀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네가 갑자기 왕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왕에 오른다는 것은 상스러운 일이 못 된다. 차라리 남의 밑에 있는 것이 낫다. 그러다가 거사가 성공하면 후에 봉해줄 수 있고, 또 거사가 실패했을 경우라도 쉽게 화를 면할 수 있으니 이는 네가 세상 사람들이 지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공무원 될 만한 사람. 좋은 모드라기보다는 내 생각에 이건 좋은 모드가 아닌 거지. 모드라는 거는 어쨌거나 원작의 게임성을 박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될 사람, 공무원이 될 만한 사람, 아니면 대통령 할 만한 사람, 아니면 너는 국회의원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사실 그 사람의 그릇을 평가하는 말이 있는 건데, 진영이 어머니의 말은 이제 진영이 그럴 만한 왕이 될 만한 그릇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진영은 이에 감히 왕이 되지 못하고 그 군관에게 말하기를, 항씨는 대대로 장수의 집안이며 조나라에서도 이름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사를 잇고자 하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명문 대족에 의탁하면 진나라의 멸망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리하여 여러 군사들이 그의 말을 따라서 자신의 병조를 데리고 항량의 휘하에 들어갔다. 항량이 회수를 건너 경포, 포장군 또한 군대를 이끌고 휘하에 드니 무릇 6, 7만의 군대가 합의에 진을 쳤다. 회수라는 것은 요강을 의미하고요. 합의는 여기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자, 그때 진가가 경구를 조항으로 세우고 팽성 동쪽에 진을 치고는 항량의 군대를 막으려고 하였다. 그 팽성은 이 근처 땅인데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네. 항량이 군관에게 말하기를, 진왕이 제일 먼저 봉기하였으나, 진섭이죠, 진섭. 전세는 불리하게 되고 지금은 행방조차 할 길이 없다. 그런데 지금 진가가 진왕을 배반하고 경구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는 대역무도한 일이다 라고 하고는 즉시 진군하여 진가를 조졌다. 이에 진가의 군대가 패주하자 항량은 그들을 호릉까지 추격하였다. 반격하던 진가가 하루 만에 전사하자 그의 군대는 투항하였고 경구는 양나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죽었다. 항량은 진가의 군대를 병합하고 나서 호릉에 진을 치고는 장차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요 근처 일대가 이제 항씨에게 들어온 거죠, 그죠? 이제 서쪽으로 가죠. 장함의 군대가 율현에 이르니 항량은 별장 주계석과 여번군으로 하여금 맞서 싸우도록 하였으나 여번군은 전사하고 주계석의 군대는 패하여 호릉으로 도주하니, 이에 항량은 군사를 이끌고 설현에 진입하여 주계석을 죽였다. 지금 요 근처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근처에서 요 근처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설현이 여기거든요. 율현이라는 거는 어딜까? 율현은 하남성 하우편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디겠죠, 그죠? 하남성이니까. 자, 그보다 먼저 항량은 항우에게 별도로 양성을 공격하도록 했는데 양성은 수비가 굳건하여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우는 결국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모두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고 돌아와서 항량에게 보고하였다.
항량은 진왕, 그러니까 진섭이죠. 진섭이 확실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별장들을 서련에 모아서 대사를 의논하였다. 이때 폐에서 군사를 일으킨 폐공 역시, 폐공은 유방이죠. 역시 참석하였다. 거소 사람 범증은 나이가 70으로 평소 출사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기묘한 계책을 생각하기를 좋아했는데, 그가 항량을 찾아가서 유세하기를, 진승의 패배는 본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진나라가 6나라를 멸하였는데 그중 초나라가 가장 무고하게 당하였습니다. 초나라가 가장 개쪽이었죠. 가장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의 덩치에 맞지 않게 좀 허무하게 무너졌거든. 자, 회왕이 진나라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한 이후, 요거는 장이열전을 보세요 여러분. 초나라 사람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왕을 가련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초나라 남궁이 말하기를, 초나라에 설사 새집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진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는 반드시 초나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승이 제일 먼저 봉기하여 초나라의 후예를 세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그 세력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께서 강동에서 군사를 일으키니 벌떼같이 일어난 초나라의 장수들이 모두 다투어 그대에게 귀의하는 것은 그대가 대대로 초나라의 장수로서 다시 초나라의 후손을 왕으로 세울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이라야 항량은 그 말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여기고는 민간에서 남의 양치기 노릇을 하던 회왕의 손자 웅심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고, 초나라 회왕입니다. 회왕, 앞에 회왕하고 다른 회왕입니다. 이라고 하니 이는 백성들이 바라던 바를 따른 것이었다. 일부러 회왕이라고 했나보죠. 진영은 초나라의 상주국이 되어 5개의 현을 시급으로 받고 회왕과 더불어 우위에 도읍하였으며, 항량은 스스로 무신군이라고 칭했다. 수개월 후 항량은 군사를 이끌고 항보를 공격하고 제나라의 전형 사마용저의 군대와 함께 동화를 구원하여 동화에서 진군을 대파했다. 요거는 요 근처에서 싸우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동화가 아마 이 근처 땅일 거예요. 얘가 동군인데 동화현이 아마 이 근처일 땐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황하 근처입니다. 황하 근처. 자, 전형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서 제나라의 왕인 전가를 쫓아내니 전가는 조나라로 달아났고, 전가의 상국인 전각은 조나라로 도망쳤다. 조나라는 여기, 초나라는 여기. 전각의 동생 전가는 원래 제나라의 장수였을 때 조나라에 머물러 감히 도달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런 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동생이고 뭐 그런 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님들은 님들 구촌 이름도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자, 전형은 전담의 아들 전부를 제나라 왕으로 세웠다. 항량이 동화 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진군을 무찌르고 나서 퇴주하는 진군을 추격하여 제군에게 수차례 사자를 보내 함께 서쪽으로 진격할 것을 재촉하였다. 이때 전형이 초나라가 전가를 죽이고 조나라가 전각과 전간을 죽인다면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하자, 항량은 전가는 동맹국의 왕이었다. 이제 신세가 공공하게 되어 내게 몸으로 위탁하였으니 차마 죽이지 못하겠다라고 했고, 조나라 역시 전각과 전간을 죽이는 것으로서 제나라와 흥정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지금 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시들은 봅시다. 전국시대 보자. 전국시대, 여기 전국시대 때 제나라의 왕이 이제 전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들의 후손이 나중에 진나라 때도 살아남아가지고 제나라 지역에서 이제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 재상도 돌려먹고 뭐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결국에는 친척들이 막 다른 나라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근혜하고 박지만하고 사이 안 좋은 거하고 비슷한 거죠. 박근혜, 박지만, 박근형, 예. 다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자 제나라는 끝내 군사를 보내 초나라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항량은 폐공과 항으로 하여금 별도로 성량을 공격하여 전멸시키고 서쪽으로 복양의 동쪽에서 진군을 격파하니 진군은 복양으로 철수하였다. 복양이라는 거는 여기 아이고 자사 선생 잠깐만요. 복양이라는 건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동군 있죠. 동군 근처가 복양이에요.
자, 진군은 복양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패공과 항우가 정도를 공격했으나, 정도라는 거는 복양에서 남쪽 땅, 아마 이 근처 땅일 겁니다. 정도를 공격했으나 정도가 함락되지 않자 그곳을 버리고 서쪽을 공격하여 옹구에 이르러 진군을 대파하고 이유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는 회군하여 외황을 공격했으나 외황은 함락되지 않았다. 지금 보면은 초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 회계에서 일어나서 항씨가 대체로 세력권이 지금 이 정도를 아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하남으로 들어가진 제대로 들어가진 못했고, 결국에는 요것 때문에 나중에 패하게 됩니다. 자, 항량은 동하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정도에 이를 때까지 두 차례나 진군을 무찌른 데다가 항우 등이 또 이유의 목을 베자 더욱 진나라를 경시하여 교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송의가 항량에게 간하이기를, 싸움에서 이겼다고 네가 교만해지고 병졸들이 나태해지면 패하고 말 것이다. 지금 병졸들이 다소 나태해지고 있는데 진군을 난로 증가하고 있으니 신은 그것이 두렵습니다. 박근혜 탄핵됐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 찍어줄 대가리 빈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라고 하였으나 항량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는 송이를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는데 도중에 제나라의 사신인 고릉군 현을 만났다. 송이가 공께서는 무신군을 만나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니 무신군은 항량이죠. 그는 그렇소이다 라고 했다. 이에 송이가 내가 생각컨대 무신군의 군사는 반드시 피할 것이니 공께서 천천히 나가신다면 죽음을 면하실 수 있을 것이나 급히 가신다면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더니 과연 진나라는 모든 군사를 일으켜 장암을 지원하여 초군을 공격 정도에서 크게 무찌르니 항량은 전사했고 패공과 항우는 외형을 버리고 진류를 공격했으나 진류의 수비가 견고하여 함락시킬 수 없었다. 보시면은 요 근처까지 항량이 들어왔는데 정도에서 항량이 장암한테 집니다. 지고 죽죠. 그리고 그 수하에 있던 그 유방하고 항우는 그 진류 땅도 이 근처 땅입니다. 진류 땅을 공격하다가 괜찮아요. 지금 타격 땅인데 뭐 어쩌겠어. 진류 땅을 공격하다가 이제 해산하고 돌아가죠. 이런 지명들은 여러분 그냥 보시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경산의 환상리가 어디 있냐?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사실 뭐 이웃나라의 지명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패공과 항우가 서로 모의하기를 지금 항량의 군대가 대파되어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신의 군대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여신은 팽성 동쪽에 진을 치고 항우는 팽성 서쪽, 패공은 탕에 진을 쳤다. 탕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탕은 여기고요. 팽성도 매나 이 근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장암이 항량의 군사를 무찌른 후 초나라의 군대는 근심할 것이 없다고 여기고는 황하를 건너서 조나라를 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장암은 이제 진나라의 장군으로서 잠깐 보시면요, 진나라의 장군으로 이제 장안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함양에서 나와서 일단 여기서 그 항량을 조지고 여기서 이 나머지 세력은 놔두고 일단 황하를 건너가지고 북쪽에 있는 조나라를 쳤다, 그런 말입니다. 조나라는 그때 이제 헐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었고 그 진여하고 장이 같은 사람들이 그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조나라는 조헐이 왕이었고 진여가 장수, 장이가 재상으로 있었는데 모두 거록으로 도망쳐버렸다. 거록 땅은 이 근처.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이게 거록이네. 자, 거록입니다. 장암은 왕리와 섭간으로 하여금 거록을 포기하게 하고 자신은 그 남쪽에 진을 치고서는 용도를 만들어서 군량을 조달했다. 진여는 조나라의 장수로서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거록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 이것이 소위 하북군이다. 조나라의 초군이 정도에서 크게 패한 후 패왕은 두려워하여 우위를 떠나서 팽성으로 와서는 항우와 여신의 군대를 병합하여 친히 통솔하 했다. 그리고는 여신을 사도로 삼고 그에 붙인 여청을 영윤으로 삼았으며, 영윤은 재상입니다. 재상. 패공을 탕군의 군장으로 삼고 무한 후에 봉하여 탕군의 군대를 거느리게 하였다.
이전에 송이가 만났던 제나라의 사신 고릉군 현이 초나라 군중에 있을 때 초항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송이는 무신군의 군대가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며칠 후 무신군의 군대가 과연 패했습니다. 군대가 아직 싸우기도 전에 미리 그 패배의 조짐이 나왔으니 이는 병법을 안다고 말할 만합니다. 왕이 송이를 불러서 더불어 대사를 의논하고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상장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항우는 노공에 봉해져서 차장이 되었고 범정은 말장이 되어 조나라를 권하기로 했다. 여러 별장들이 모두 송이의 휘하에 속하게 되니 송이는 경자관군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군대가 안양에 이르러 46일 동안 머물러 진격하지 않으니 항우가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진군이 조항을 거록에서 포위하고 있다니 급히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조나라는 그 바깥을 치고 조나라 안에서 호응한다면 진군을 반드시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송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다. 대저 소를 물어뜯는 등해가 이를 죽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병졸들은 필요해질 것이니 우리는 그 피곤할 틈을 이용해서 공격할 것이고 진나라가 승리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북을 치며 전진하며 서쪽을 친다면 반드시 진나라를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진나라와 조나라로 하여금 지금 오타 같습니다. 초나라로 있는데 조나라로 하여금 싸우도록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실전을 하는 일에서는 내가 그대도 못하지만 앉아서 책량을 부리는 일에서는 그대가 나보다 못할 것입니다. 이게 해설해드리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암이 이제 정도에서 항량을 죽이고 그 황하를 건너가지고 조나라를 쳐서 거록으로 이제 조나라를 몰아넣었는데 이때 이제 조나라 회양이 항우하고 유망 등등을 보내서 송이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조나라를 구원하게 했어요. 근데 송이의 전략은 어쨌건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면은 누군가는 지칠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걸 잡아먹으면 된다는 입장이고 항우는 즉시 가서 구원해주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하여 군중에 영을 내리기를 사납기가 호랑이 같거나 지멋대로 하기가 양과 같으며 탐욕스럽기가 박근혜 같거나 고집을 세워 부릴 수 없는 자는 모두 목을 벨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송양을 제나라에 보내 제왕을 돕게 했는데 친히 무염까지 전송하고는 상대한 주연을 베풀었다. 날은 춥고 비가 거세어 사졸들은 추위와 허기에 지치게 되었다. 그러자 항우가 이렇게 말했다. 장차 죽을 힘을 다해서 진나라를 공격해야 하거늘 오랫동안 머물며 진격하지 아니하더니 지금에는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은 공핍하고 사졸들은 토란과 콩으로 연명하며 군영에는 저장된 군량이 없는데도 성대한 연회를 벌여서 술이나 마시기 나쁜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조나라의 군량을 먹으면서 조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 진나라를 공격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말하기를 그들이 지친 틈을 이용하리라 라고 말했다. 대저 진나라의 강대함으로 지금 막 일어난 조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그 영세는 조나라를 함락시킬 것이 당연한데 조나라가 함락되고 진나라가 강해진 뒤에 무슨 지친 틈을 이용하겠다는 것인가. 또 우리 군사가 지금 막 패전한 터이라 왕께서 좌불안석하시어 온 나라의 병사를 통틀어 오로지 장군의 휘하에 속하게 했는데 국가의 안위는 오직 이 거사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지금 사조를 돌보지 않고 그 사사로운 정만을 따르니 사직을 보존하려는 신하가 아니다. 그리하여 항우는 아침에 상장군 송이의 막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송이의 머리를 빼고 군중에 영을 내리기는 송이는 제나라와 더불어 초나라를 배반할 무의를 꾸미고 있었으므로 초왕께서 은밀히 나에게 그를 주사하도록 하였다 라고 했다. 그러자 당시 여러 장수들은 모두 두려워서 복충하고 감히 저항하지 못하며 말하기를 처음 초나라를 세운 것은 장군의 집안이더니 지금 장군께서 난신을 주사를 했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서로 모두들 항우를 임시 상장군으로 세우고 사람을 보내 송이의 아들을 제나라까지 추격하게 하여 그를 죽였다. 그리고는 환초를 보내 회왕께 보고하게 하자 회왕은 항우를 상장군으로 삼고 당양군, 포장군 등을 모두 항우의 휘하에 소속시켰다. 항우가 경자관군 송이를 죽인 후 그의 위엄이 온 초나라를 진동시키고 명성은 제후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이에 당양군과 포장군들 하여금 병사 2만을 이끌고 장하를 건너서 거록을 권하도록 하였으나 싸움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진여가 또 구원봉을 요청했다. 진여는 조나라의 재상이라 그랬죠.
자, 이에 항우가 군사를 이끌고 장하를 건너서는 배를 모두 가라앉히고 솥과 시루 등의 취사도구를 깨뜨리고 막사를 불지른 뒤 3일분의 군량만을 휴대함으로써 차졸들에게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며 추호도 살아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요게 배수진입니다, 여러분. 사실 배수진이라고 진짜로 역사적으로 말하게 된 것은 이제 한신의 배수진인데, 한신도 조나라에서 배수진을 쳤거든요. 근데 사실 그에 앞서서 이제 항우가 비슷한 걸 한번 보인 적이 있는 거죠. 원래는 도망간 곳이 있어야 돼요. 도망간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게 어쨌거나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최악의 가능성들은 염두에 두고 나서 이제 큰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 뭐 가끔 이제 정말로 필요할 때 아니면은 시의적절할 때는 이제 변칙적으로 도망갈 곳을 일부러 끊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다 죽는다, 그런 식으로 병사들을 몰아넣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변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사용하면은 일본군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군이나 한국군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지금 얘기들은 전부 다 거록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리하여 거록에 도착하자마자 왕리를 포위하고 진나라의 군사와 수차례 접전하여 그들의 용도를 끊어서 크게 못질렀으며 소각을 죽이고 왕리를 포로라 했다. 섭가는 초나라에 투항하지 않고 분신 자살하였다. 이때 초군은 제후군 가운데 으뜸이었으니 거록을 구하고자 달려온 제후군이 10여 진영이었으나 감히 함부로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고 초군이 진군을 공격할 때에도 여러 장수들은 모두 자신의 진영에서 관전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초나라 군사는 전원이 다 한 명이 10명을 대적할 정도로 용맹스러웠으며 초군의 고함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키니 제후군은 모두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진군을 무찌르고 난 후 항우가 제후군의 장수들을 불러 원문에 들게 하자 모두 다 무릎걸음으로 나오며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항우는 비로소 제후군의 상장군이 되니 제후들이 모두 그 휘하에 소속되었다. 장함은 이제 진나라의 사령관이죠. 그권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항우는 장하 남쪽에 주둔시켜 서로 대치한 채로 싸우지 않았다. 그런데 진군이 여러 차례 퇴각하자 이세 황제는 사람을 보내 장함을 꾸짖었다. 장함은 두려워서 장사 사마흔을 보내 아련을 청하게 했는데 그가 함양에 이르러 사마문에 3일을 머물렀는데도 조군은 만나주지 않으며 불신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요 이야기는 그 진시황 본기를 보세요. 장사 사마흔은 두려워서 자신의 부대로 돌아가면서도 감히 왔던 길로 가지 못했는데 과연 조고가 사람을 보내 그를 추격하게 했으나 미처 따라잡지는 못하였다. 사마흔은 자신의 부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조고가 궁중 안에서 정권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제대로 일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만일 지금 전쟁에서 이기면 조고는 반드시 우리의 공로를 시기할 것이며 전쟁에서 져도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원하건대 장군께서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여도 장함에게 서신을 보냈다. 백기는 진나라의 장수가 되어 남으로 언영을 정벌하고 북으로 마복을 땅에 묻었으며 성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은 것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은데도 마침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몽염은 진나라의 장군으로서 북쪽으로는 융인을 쫓아내고 유중지역 수천리를 개척하였으나 유중이라는 것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요 땅을 의미합니다. 마침내는 양주에서 참살당했으니 이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토사고팽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이 너무 많아서 진나라가 모두 복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을 구실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지금 장군께서 진나라의 장수가 되신 지 3년이 되었는데 이른 병력이 10만을 헤아리되 봉기하는 제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조고는 평소 아천만 일삼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일이 다급해지고 또 이세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법을 비밀로 장군을 추살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책망을 틀어막고 사람을 보내 장군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그 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저 장군께서 밖에서 머문 지가 오래되니 조정과의 틈이 많아져 공이 있다고 해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공이 없다고 해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를 막론하고 다 아는 일입니다. 지금 장군께서 안으로는 직관할 수 있고 밖으로는 만국의 장수로서 홀로 외로이 서서 오랫동안 버티려고 하시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장군께서는 어째서 병사를 돌리어 제후들과 연합하고 함께 진나라를 공격할 것을 맹약하며 그 땅을 나누어 가진 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자신의 몸이 부질에 엎드리게 되고 처자는 살해당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배신하라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장함은 주저하며 항우에게 몰래 후시성을 보내어 협약하고 자했다. 협약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항우가 포장군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병사를 끌고 삼호를 건너 장하담 쪽에 주둔하게 하고 진나라와 싸움을 벌여 다시 그들을 무찌르게 하였다. 항우는 모든 병사를 끌고 오수에서 진군을 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장함이 항우에게 사람을 보내 협약하고자 하니 항우가 굴리를 불러서 모의하기를 군량이 적으니 그 협약에 응할까 합니다 라고 하자 굴리들이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항우는 이에 원수의 남쪽 은허에서 만날 것을 약조하였다. 협약하고 난 뒤 장함은 항우를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조고의 여러 악행을 말하였다. 항우는 이에 장함을 옹왕으로 세워서 초나라 군중에 있게 하고 장사 사마흔을 상장군으로 임명하여 진군의 선봉으로 삼았다. 자, 군대가 신안에 이르렀을 때였다. 제후군의 장병들이 예전에 요역과 변경수비 등에 동원되어 진나라를 신할 때 진나라의 장병들이 그들을 아주 무리하게 대했다. 그런데 지금 진군이 제후군에게 항복하자 제후군의 장병들은 승세를 이용하여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진나라의 장병들을 걸핏하면 학대하고 모욕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자 진나라의 장병들이 지들끼리 수군거리기를 장장군, 장함이죠. 장함 등이 우리를 속여 제후들에게 투항하도록 했는데 지금 만일 관내에 들어가서 진나라를 무찌른다면 아주 좋은 일이나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제후군들은 우리를 포로로 하여 동쪽으로 퇴각할 것이니 진나라는 우리의 부모와 처자를 모두 다 죽일 것이 분명하다. 학살띠가 뭐예요? 학살띠가. 자라고 하였다. 제후군의 장수가 몰래 그 말을 듣고서 항우에게 보고했다. 이 항우는 경포와 포장군을 불러서 계책을 말하기를 진나라의 장병들이 아직도 그 수가 많은 데다가 마음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니 관중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일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죽이고 장함 장사 사마흔 도위 동예만을 데리고 진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초군은 밤에 진군을 급습하여 진나라 병졸 20만 명을 신안성 남쪽에 생매장하였다. 야, 20만 명. 신안이라는 곳이 어디죠? 신안이 어디지? 신안이 봅시다. 하남성 민지현이라 그러는데 민지가 어디더라? 민지가 하남이니까 이 근처일 거예요. 이 근처일 텐데 여기도 20만을 묻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안대학살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제 사실 그 항우 이전에 백기가 아까 나왔던 백기 있죠, 그죠? 백기가 백기가 이제 조나라 군사 40만을 장평이라는 건 이 근처 땅인데 장평에서 묻어 죽였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형주씨 안녕하세요. 뭐 사실 이제 뭐고 저건 사실 학살만 생각하면 60만이 땅에 묻은 건데, 묻힌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게 항우의 잔악함을 이제 표현하는 되게 좋은 예로 잘 나오는 건데, 사실 뭐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은 묻어 죽이는 게 뭐 그렇게 또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진나라 경계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진나라 병사들이 함국과 나눠 들어가서 거기서 뒤통수 쳐버리면은 곤란하게 되는 건 이제 항우 쪽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아무튼 항우는 진나라의 땅을 공략하여 평정시키려고 함국관에 도착하였으나 관을 지키는 명사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데다가 패공이 이미 함양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빡쳐서 당양군 등을 보내 함곡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항우는 지금 보시면은요, 항우는 여기서 일어나서 거력을 구원하고, 그죠? 조나라를 구원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함곡관을 넘어서 함양으로 들어가려 그랬는데 유방은 좀 달랐습니다. 패공이라는 유방은 하남성에서 계속 싸우고 남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무관을 통해서 이제 함양으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훨씬 빨리 이제 함량을 들어가서 함량을 함락시키고, 그 얘기는 이제 신시황본기에도 있고 요 시대 열전들 관련 열전들은 많이 남아있죠, 그죠? 요 항우본기 다음이 이제 고조본기인데, 고조본기에도 제대로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읽고요. 네, 황후가 마침내 관내에 들어가서 희수 서쪽에 이르렀다. 이때 패궁은 패상에 주둔하고 있어서 황후와 아직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 요거는 요 근처 얘기입니다. 패상이라는 건 또 이 근처 땅이고. 자, 패공의 좌사마 조무상이 사람을 시켜 항우에게 말하기를, 패공이 관중의 왕이 되고 자영을 제상으로 삼아 진귀한 보물을 모두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 이에 항우가 개빡쳐서 말하기를, 내일 아침 병사들을 잘 먹이고 패공의 군대를 격파하기다 라고 말하였다. 이때 항우의 병사는 40만으로 신풍의 홍문 앞에 있었고, 패공의 병사는 10만으로 패상에 있었다. 범증이 항우에게 이렇게 권하였다. 패공은 산동에 있을 때, 산동이라는 거는 함국관 동쪽, 그러니까 효산 동쪽을 의미하면 정확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진나라 땅이거든요. 이게 진나라 빼고 다 요걸 다 산동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중원 땅이지. 산동에 있을 때 재화를 탐하고 미색을 좋아했는데, 지금 관내에 들어와서는 재물을 취하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 이는 그의 뜻이 작은 데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시켜 그 길을 살펴보게 했더니 모두 용과 범의 기세로서 오색찬연하니 이는 천자의 기세입니다. 급히 공격하여 기회를 잃지 마세요. 초나라의 좌윤 항백은 항우의 계부였는데, 계부라는 거는 작은 아버지. 평소에 유후 장량과 친하였다. 장량은 이때 패공을 따르고 있었다. 이에 항백은 밤에 패공의 군영으로 달려갔다. 그는 은밀히 장량을 만나 모든 일을 상세히 알리고 함께 가자며 말하기를, 패공을 따라서 함께 죽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장량이 말하기를, 신은 한왕을 위해서 패공을 따르고 있는데, 장량은 원래 한나라 사람이거든요. 패공이 지금 위태로운 일이 있다고 하여 도망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패공께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들어가서 패공께 전부 구하였다. 패공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이를 어찌해 줬겠습니까 라고 하자 장량이, 누가 너한테 그러한 계책을 말했습니까 라고 하니, 패공이 어떤 소견 좁은 서생이 나에게 관을 맡고서 제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나라의 넓은 영토에서 왕노릇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권하기에 그 말을 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소견 좁은 서생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누구라고 나와 있진 않네요. 자, 아무튼 장량이 말하기를, 대왕의 병졸이 항왕을 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하자, 패공이 잠자코 있다가 말하기를, 물론 못합니다. 장차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 장량이 말하기를, 청컨대 항백에게 패공께서는 감히 항왕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패공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떻게 항백과 친분을 가졌습니까 라고 하니, 장량이 말하기를, 신이 진나라에 있을 적에 그와 더불어 있었는데 항백이 사람을 죽여 신이 그를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급한 일이 생기자 다행스럽게도 찾아와서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패공이, 두 사람 중 누가 연장입니까 라고 하니, 장량이 항백의 나이가 신보다 많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패공이 말하기를, 그대가 항백을 불러주십시오. 내가 그를 형으로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장량이 나가서 항백을 불러들이니 항백은 즉시 들어와서 패공을 아련하였다. 패공은 술잔을 들어 축수하고, 축수라는 것은 오래 사세요 이런 말입니다. 혼인관계를 약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관내에 들어온 뒤, 관중에 들어온 뒤 터럭만한 작은 물건도 감히 가까이 하지 않고 야전과 백성들의 호적을 정리하고 부고를 잘 관리하며 항장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수를 보내 관을 지키게 한 것은 다른 도적의 출입과 의외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낮으로 장군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 감히 반역하겠습니까? 원컨대 네가 신이 감히 배은망덕하지 않다는 것을 상세히 항우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항백이 허락하며 패공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일 아침 일찌감치 와서 항왕께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 패공은 좋습니다 라고 했다. 이리하여 항백은 그날 밤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가 군영에 이르러 패공의 말을 낱낱이 항왕에게 보고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패공이 먼저 관중을 쳐부수지 않았다면 공이 어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가 큰 공이 있음에도 그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이는 의롭지 못할 일이니 잘 대우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하자 항왕이 허락하였다. 패공이 이튿날 아침 100여 길을 대동하고 100여 기라는 것은 기병 100명을 대동하고 항왕을 만나러 왔는데 홍문에 이르러 사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신은 장군과 더불어 죽을 힘을 다해서 진나라를 공개했으나 장군께서는 하북에서 싸움을 벌이시고 신은 하남에서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먼저 관중에 진입하여 진나라를 무찌르고 이곳을 다시 장군을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소인배의 참언이 장군과 신으로 하여금 틈이 생기가 했습니다. 이에 항왕이 말하기를 이는 패공의 좌사마인 조무상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했다. 항왕은 그날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패공을 머무르게 하니 항왕과 항백은 동쪽을 향해 있고 아부라는 건 범증이죠. 범증은 남쪽을 향해 앉았는데 아부는 범증이었다. 한편 패공은 북쪽을 향해서 앉고 장량은 서쪽을 향해서 배석하였다. 범증이 항왕에게 여러 차례 눈치차며 차고 있던 옥결을 들어서 암시한 것이 세 차례였으나 항왕은 묵묵히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방죽이라고요. 예, 범증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항장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군왕의 사람됨이 모질지 못하니 그대는 들어가서 앞에서 축수를 올리고 축수를 마신 뒤 건물을 줄 것을 청하라. 그러다가 기회를 보아서 패공을 앉은 자리에서 쳐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모두 좆될 것이다. 패공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자 항장이 즉시 들어가서 축수를 올리고 축수가 끝난 뒤 말하기를 군왕과 패공께서 뒤에는 여시는데 군중에 취응을 돋을 만한 것이 없으니 건물을 추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항왕이 좋다라고 하니 항장은 검을 뽑아서 춤을 추는데 항백 역시 검을 뽑아들고 일어나서 춤을 추며 항상 몸으로 패공을 감싸니 항장이 유방을 조질 수가 없었다. 이때 장량이 군문에 갔다가 번쾌를 만났다. 번쾌가 오늘 일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장량이 말하기를 심히 위급합니다. 지금 항장이 검을 뽑아들고 춤을 추는데 그 의도는 오로지 패공을 해치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다. 번쾌가 말하기를 이는 급박한 일입니다. 신이 들어가서 패공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했다. 번쾌는 급히 즉시 검을 차고 방패를 들고는 군문에 들어갔다. 파수를 서는 위사가 막으며 들어보내려고 하지 않자 번쾌가 방패를 비껴서 치니 위사들은 땅에 엎어졌다. 위사라는 거는 수비병 그런 말이겠죠. 번쾌가 마침내 들어가서 장막을 들치고 서쪽을 향해 서서 눈을 부릅뜨고 항왕을 노려보았는데 머리카락은 위로 곤두서고 눈꼬리는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었다. 항왕이 검을 만지며 무릎을 세워 앉고 말하기를 그대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라고 하니 장량이 말하기를 패공의 참승 번쾌라는 자입니다. 라고 했다. 항왕이 말하기를 장사로다 그에게 술 한 잔을 내리리라 하고 하니 즉시 큰 잔에 술이 주어졌는데 번쾌는 감사의 절을 하고 일어나 선체로 마셔버렸다. 그러자 항왕이 그에게 돼지다리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 즉시 익히지 않은 돼지다리를 하나 주었다. 번쾌는 방패를 땅에 놓고 그 위에 돼지다리를 올려놓고는 검을 뽑아서 잘라서 먹었다. 설사하겠네요. 항왕이 말하기를 장사로다 더 이상 마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번쾌가 이렇게 말하였다. 신은 죽음도 피하지 않는 사람인데 술 한 잔을 어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진왕에게 흉악한 마음이 있어 다 죽이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듯 사람을 죽이고 만들어 놓은 형벌을 다 소용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듯 사람에게 형벌 내리니 천하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회왕께서 초나라 회왕이죠. 여러 장수들에게 약주하시기를 먼저 진나라를 무찌르고 함양에 들어가는 자를 왕으로 세우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피공께서는 먼저 진나라를 무찌르고 함양에 진입하셨을 때 터럭만한 작은 물건이라도 감히 가까이 취하는 바가 없으며 공실을 굳게 잠그고는 다시 패상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조둔시켜 대왕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장수를 보내 편관을 지키도록 한 이유는 다른 도적들의 출입과 위급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써 수고를 하고 공로 또한 이처럼 높은데 봉 후에 상을 내리시지 못할 망정 소인배의 쓸데없는 말을 들으시고 공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이는 멸망한 진나라를 잇는 꼴이 될 뿐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도 내 나름대로 생각컨대 그 같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항왕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말하기를 앉으세요 라고
하니 번쾌는 장량을 따라서 앉았다. 번쾌가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폐공이 일어나서 측간을 가면서 그를 밖으로 불러냈다. 폐공이 나간 뒤 항왕은 도위 진평에게 폐공을 불러오게 하였다. 폐공이 지금 하직 인사도 하지 않고 나왔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번쾌가 말하기를 큰일을 할 때는 자질구레한 예절은 신경 쓰지 않는 법입니다. 큰 예절을 행하는 의미는 작은 허물을 사양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바야흐로 칼과 도마가 되고 우리는 그 위에 놓인 물고기의 신세가 된 지경에 무슨 인사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마침내 그곳을 떠나며 장량으로 하여금 남아서 사죄하도록 하였다. 장량이 묻기를 대왕께서는 오실 때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 폐공이 말하기를 백벽 한 쌍을 가져와서 하얀 옥이요. 자, 항왕에게 바치려고 했으며 옥두 한 쌍은 아부, 즉 범증이죠. 아부에게 주고자 했는데 그 노한 모습을 보고는 감히 바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공께서 나를 대신해서 바쳐주십시오 라고 했다. 장량이 말하기를 삼가 받드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 항왕의 군대는 홍문 아래에 있고 폐공의 군대는 폐상이 있었으니 서로 떨어진 지가 40리였다. 폐공은 자신의 수레와 말을 버려둔 채 몸만 빠져나와서 홀로 말에 오르고 검과 방패를 들고 도보로 수행하는 번쾌, 하우영, 근강, 기신 등 네 사람과 함께 여산을 내려와서 지향의 새길을 용하였다. 그 전에 폐공은 장량이 이르기를 이 길을 통해서 우리 군영까지는 20리에 불과하니 내가 군영에 이르렀다고 생각되거든 공께서는 즉시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다. 폐공이 나간 뒤 새길을 통해서 군영이 이르렀을 때 때가 되자 장량은 들어가서 사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엄청 기네요. 폐공께서 수를 이기지 못해 하식 인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삼가 신장량으로 하여금 백벽 한 쌍을 받들어 대왕 조카의 제배에 예를 올리며 절하며 바치게 하고, 조카라는 거는 이제 대왕께 뭐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쓰던 말이고 요즘은 안 쓰는 말이죠. 자, 옥두 한 쌍은 대장군 조카께 제배의 예를 올리며 바치게 했습니다. 항왕이 폐공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 장량 대답하기를 대왕께서 심히 질책하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빠져나가서 홀로 떠났는데 이미 군영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항왕은 구슬을 받아서 자리 위에 두었는데 아부는 옥두를 받아서 땅에 놓고는 검을 뽑아 그것을 깨뜨리며 말하기를 에이 시발 어린아이와는 더불어 대사를 도모할 수 없구나. 항왕의 천하를 뺏으자는 반드시 폐공일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범증이 개빡쳤습니다. 해공은 군영에 단도하자마자 즉히 조무상을 죽였다. 며칠 후 항우는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여 함양을 돌격하고 투항한 진나라 왕자 영을 죽이고 자영이죠. 자영. 3세 왕제 자영이라 그러죠. 진나라의 궁실을 불태웠는데 3개월 동안 타고도 거지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 재화와 보물 및 부녀자들을 차지하고 동쪽으로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항왕에게 권하기를 관중이 사방으로 막혀있고 땅이 비옥하니 도읍으로 삼아 폐왕이 될 만한 곳입니다 라고 했다. 관중 땅이 여기 진나라 땅입니다. 요 땅이죠. 그러나 항왕은 진의 궁실이 모두 이미 불에 타버렸고 지가 태웠잖아요. 또 마음속으로 고향이 그리워 종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며 말하기를 부귀한 뒤에 고향이 돌아가지 아니한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항왕에게 권고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나라 땅의 사람은 목후가 관을 쓴 격일 뿐이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이 사람 구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색만 갖추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과연 그렇구나 라고 했다. 항왕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사람을 팽살하였다. 팽살이라는 것은 삶아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항왕이 사자를 보내 회왕에게 치명하게 하니, 명을 내리게 하니 회왕이 말하기를 약조대로 하라 라고 했다. 이에 회왕을 높여서 의제라고 했다. 항왕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먼저 여러 장상들을 왕으로 삼으며 말하기를 처음에 천하에 난이 일어났을 때 임시로 제후의 후예들을 왕으로 세워 진나라를 토벌하였다. 그러나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고 먼저 거사하여 비바람을 맞으며 들에서 지내기를 3년 만에 마침내 진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평정한 것은 모두 장상 여러분과 나의 힘입니다.
그러나 의제께서는 비록 공은 없으시나 그 땅을 나누어 왕이 되게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옳다라고 했다. 이어서 천하를 나누어 여러 장수들을 후와 왕으로 세우는데 항왕과 범증은 패공이 천하를 차지할까 의심했으나 이미 그와 강화하였고 또 약조를 어기는 것이 꺼림직하고 제후들이 그를 배반할 것이 두려워 은밀히 모의하기를 파촉 땅은 여기죠. 여기 파촉, 진짜 벽지입니다. 벽지. 그 당시에는, 지금은 큰 땅이지만 중국 땅이 이건데 그 당시에 문물의 중심은 여기거든요. 문화의 중심이 여기고 사실 여기거나,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죄인 유배보낼 때나 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파촉은 길이 험하고 진나라 유배자들이 모두 촉에 살고 있다라고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파와 촉 역시 관중의 땅이다라고는 패공을 한왕으로 세워서 파촉 한중의 왕으로 봉하고 남정에 도읍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관중을 3분하여 항복한 진나라 장수들을 왕으로 삼아 한왕을 견제하게 했으니 항왕은 장함을 옹왕으로 삼아서 함양 서쪽의 왕으로 봉하고 폐구에 도읍하게 하였다. 또 장사 사마흔은 본디 역양의 오견이었던 자로 일찍이 항량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고 도의동에는 본래 장함에게 초나라에 통할 것을 권유한 자였으므로 사마흔을 세왕으로 삼아 함양의 동쪽에서 황하 이르는 지역을 봉지로 주고 역양을 도읍으로 삼게 했으며 동해를 적왕으로 세워서 상군의 왕으로 삼았고 고노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자, 요거는요 지도를 바꿉시다. 요거 봅시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18로 제후, 18제후들인데 여기가 이제 유방의 한나라고요. 이게 영어로 적게 잘 모르겠다. 요게 아마 삼진일 겁니다. 삼진. 아니다. 이게 세왕이고 자이가 뭐야 이게? 요게 삼진인가 보네. 요게 삼진이고 요게 위나라, 그죠? 위나라고. 예, 내가 따로 하나 구했습니다. 위키백과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18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르겠다. 8개 되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예, 아무튼 요게 이제 사마흔 동해의 장함을 봉한 땅들입니다. 요게 한나라, 유방의 한나라고요. 자, 동해를 적왕으로 삼아서 상군의 왕으로 삼았고 고노에 도읍하겠다. 그리고 위왕표를 서위왕으로 바꾸고 하동을 봉지로 주고 평양에 도읍하게 했다. 요게 위나라입니다. 표의 위나라, 위표의 위나라죠. 하구의 신양은 장이의 총신으로서 먼저 하남을 함락시키고 황하간변에 초군을 맞아들였으므로 신양을 하남왕으로 세우고 낙양에 도읍하게 하였다. 여기 요 땅입니다. 하남. 여기 적이구나. 적세옹이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딨노? 어디까지 읽었지? 한왕 성은 옛 도읍을 그대로 하여 양책에 도읍하게 하였다. 여기 한이죠. 한나라. 요 한나라와 다른 한나라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조나라 장수 사마앙은 한해의 평정에 수차례 공을 세웠으므로 그를 은왕으로 세워서 한해를 봉지로 주고 조가에 도읍하게 하였다. 은나라. 인이라고 읽나요? 자, 유엔 이렇게 읽나? 조왕헐은 대왕으로 옮기게 하고 조나라 제상 장인은 평소 현능하고 또 관중에 진입할 때 함께 따라왔으므로 장인을 상산왕으로 세워 조 땅을 봉지로 주고 양국에 도읍하게 하였다. 요게 대나라 땅이고요. 그리고 요게 장이의 상산입니다. 상산왕 장이. 당양군 경포는 초나라 장수로서 전공이 항상 군중에서 으뜸이었으므로 경포를 국왕왕으로 세워서 육에 도읍하게 하였다. 국왕, 이게 주장입니다. 주장. 중국어로 주장이라고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국왕이라고 읽죠. 국왕왕 경포. 파군 오예는 백월을 이끌고 제후군을 도왔으며 또 관중에 들 때 함께 따랐으므로 오예를 형산왕으로 세우고 주에 도읍하게 하였다. 형산, 파란색 요게 형산이네요. 그죠?
저기 형산이고 또 뭐 있노? 아, 뭐 왕이 이렇게 많아. 자, 의제 주국 공오는 군사를 이끌고 남군을 쳐서 공이 많으므로 남궁은 요 땅을 의미하죠. 그 임강왕으로 세우고 강릉이 도읍하게 하였다. 요게 임강입니다. 임강. 린장이라고 하네요. 린장. 임강입니다. 임강. 연왕 한광을 요동왕으로 옮기게 하고 연나라 장수 장도는 초곤을 따라서 조나라를 구원했고 관중에 들 때 함께 따랐으므로 장도를 연왕으로 세우고 개에 도읍하게 하였다. 요게 장도의 연나라, 그리고 요게 요동입니다. 요동. 제나라왕 전불은 교동왕으로 옮기게 하고 제나라 장수 전도는 제후군을 따라서 함께 조나라를 구원하고 관중에 들 때 따랐으므로 전도를 제왕으로 세우고 임치에 도읍하게 하였다. 이게 교동인가 보죠. 여기 교동이고, 제나라는 끼, 이건 뭐야? 뭐 어떻게 읽는 거예요? 저건 치라고 읽나? 이전에 진나라에 멸망당한 제왕 전건의 손자 전하는 항우가 막 왕 황하를 건너서 조나라를 구원할 때 제북의 여러 성을 함락시킨 뒤 그 병사를 이끌고 항우에게 투항하였으므로 전하를 제북왕, 요게 제북국이군요. 지베이 제북왕으로 세우고 박양에 도읍하게 하였다. 전형은 여러 번 항량을 배반하고 또한 군사를 이끌고 초군을 따라서 진나라를 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봉지를 주지 않았다. 성왕군 진녀는 장수의 인을 버리고 관중에 진입할 때 따르지 않았지만 평소에 현능하다는 명성이 있었으며 조나라에 대해서도 공이 있었으므로 남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부근에 새 현을 봉지로 주었다. 여기는 나와있진 않지만은 어쨌건 후가 된 겁니다. 후. 왕은 아니지만 후가 됐죠. 자, 그리고 파군의 장수 매현은 공이 많으므로 10만 호의 후에 봉하였다. 항우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서초패왕이라고 칭하고 구군을 봉지로 하여 팽성에 도읍하였다. 요게 항우의 초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제후 18제후 18제후가 된 거예요. 18제후. 한나라 원년 4월. 그러니까 한나라 원년이라는 거는 여기 요 유방의 한나라를 기준으로 세는 거죠. 제후들이 휘하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각자 자신의 본국으로 왔다. 항왕도 함곡관을 나와서 자신의 본국으로 와서는 사자를 보내 의제를 천도하게 하며 말하기를 옛 제왕은 영토가 사방천리로 반드시 강의 상류에 거하셨습니다 하고는 이에 사자로 하여금 의제를 장사의 침현으로 옮기게 하고, 장사 땅은 요쪽입니다. 이 근처인데 이 근처인가? 여기 있습니다. 이 근처 있습니다. 아무튼 장사의 침현으로 옮기게 하고 의제 행차를 재촉하니 의제와 여러 신하들이 점차 의제를 배반하였다. 이에 본래 형산왕 임강왕으로 하여금 장강 가운데서 그를 죽이도록 하였다. 한왕 성은 전공이 없으니 한왕은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뒤 함께 팽성으로 가서 왕을 폐해 후로 삼았다가 얼마 후에 그를 죽였다. 장도는 자신의 본국으로 와서 한광을 요동으로 쫓아버리고 했으나 한광이 듣지 않자 무종에서 한광을 격살하고는 그 땅을 빼앗아 자신의 봉지를 삼았다. 자, 벌써 18제국이 줄었습니다. 요동 망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한나라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가 죽었죠. 자, 18제국이 두 개 줄어서 16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개판이네요. 전형은 항우가 제왕 전시를 교동으로 옮기게 하고 제나라 장수 전도를 제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빡쳤다. 그래서 그는 제왕을 교동으로 보내지 않고 제나라 영토를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전도를 맞아 싸웠다. 전도는 초나라로 도주했는데 제왕 전불은 항왕이 두려워서 교동으로 도망쳐 왕위에 올랐다. 그러자 전형이 노하여 그를 추격해 증북에서 죽였다. 그런 뒤 전형은 스스로 제왕의 즉위해 서쪽으로 제복왕 전한을 공격하여 그를 죽이고 삼제를 모두 자신의 영토로 삼았다. 자, 여기 또 두 개 더 망했습니다. 여기가 제나라로 합쳐졌습니다. 또 광속 탈락 2명. 그러니까 18제국이 14제국이 된 거죠, 여러분. 전형은 팽월에게 장수의 인을 주고 양나라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진녀는 몰래 장동, 하열 등을 보내 제왕 전형에게 말하기를 항우가 천하의 주제자가 되었으니 이는 불공평한 일입니다. 지금 본래 왕이었던 자들을 나쁜 땅의 왕으로 삼고 자기 여러 신하들과 장수들을 좋은 땅의 왕으로 삼았으며
원래 군주 조왕을 쫓아내 북쪽의 대나라에 거하게 하였으니 저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건대 대왕께서 군대를 일으키고 또한 불의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시니 원컨대 대왕께서 저의 군사를 지원해 주시어 상산을 공격하게 하여. 자, 이번에는 남피 땅에 있던 진녀가 상산의 장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조왕의 원래 영제를 회복하게 하고 저희 나라를 방어망으로 삼으시기를 청합니다. 진짜 개판이네요 라고 하자 제왕은 이를 허락하고 과연 군사를 조나라로 파견했다. 진녀는 3현의 군사를 모두 징발하여 제나라와 더불어 힘을 합쳐 상산을 공격해 크게 무찌르니 장인은 도망쳐 한나라로 돌아갔다. 자, 상산 망했습니다. 상산왕 장인은 여기 저쪽에 있는 한나라로 도망갔네요. 진녀는 본래 조왕허를 대에서 맞이하여 조나라로 돌아가게 하니 이에 조왕은 진녀를 대왕으로 삼았다. 여기 있던 그 조왕헐은 원래 조나라로 돌아가고 여기 남피 짱박혀 있던 진녀가 대왕이 됐네요. 이 한왕은 회군하여 삼진을 평정하였다. 이 와중에 이제 유방은 북진에서 세, 그 다음에 이 뭐야 적이죠. 적, 그 다음에 옹, 요 세 나라를 멸망시키고 삼진 땅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을 먹은 거죠, 그죠? 관중을 먹고 예, 평정했다. 항우는 한왕이 이미 관중을 모두 겸병하고 동쪽으로 진격하려고 하며 제나라와 조나라가 그를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빡쳤다. 이에 옛 오령 정창을 한왕으로 삼아 한군을 견제하도록 하고 소공각을 각 등으로 하여금 팽월을 공격하게 했다. 그러나 팽월은 소공각 등을 패퇴시켰다. 한왕은 장량으로 하여금 한나라를 시찰하도록 하고 항왕에게 서신을 보내 한왕은 그러니까 하나 유방이죠. 유방은 직을 잃었으니 약조대로 관중을 얻을 수 있다면 즉시 멈춰 감히 동쪽으로 진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또 제나라와 조나라의 반란을 알리는 서신을 항왕에게 보내 제나라가 조나라와 더불어 초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이 때문에 초나라는 서쪽을 치려던 생각을 없애고 북으로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지금 좀 정세가 많이 혼란스럽죠, 그죠?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일단 여기 한나라가 그러니까 유방의 한나라가 요 북쪽에 삼진을 먹었어요. 근데 초나라가 그걸 보고 잠깐만요 여러분. 초나라가 그걸 보고 빡쳐가지고 한나라를 조지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나라하고 조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항우를 조지려 그러니까 항우는 서쪽으로 못 오고 북쪽에 있는 제나라를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당히 타협하고 제나라를 먼저 치려고 한 게 된 거죠.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아마 다 여러분 속에 이제 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어디까지 읽었죠? 이 때문에 초나라는 서쪽을 치려던 생각을 없애고 북으로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항왕은 국왕왕 경포에게 국왕왕 여기죠. 경포에게 군사를 징발했는데 경포는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고 장수로 하여금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행군하게 했다. 이후 이 일로 인해서 항왕은 경포를 원망하게 되었다. 한나라 2년 겨울 항우가 마침내 북쪽으로 성량에 이르자 전영 역시 군대를 이끌고 회전하였다. 전영이 이기지 못하고 평원으로 달아나자 평원의 백성들이 그를 죽여버렸다. 항우는 마침내 북진하여 제나라 성곽과 집들을 불살라 없애고 항복한 전영의 군졸들을 생매장했으며 노약자와 부녀자들을 묶어서 포로로 삼고는 제나라의 북해까지 토벌하니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곳이 파괴되었다. 북해라는 것은 요 땅을 의미하고요. 아무튼 지금 그 초나라에다가 제나라가 개박살 난 거예요. 이에 제나라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자 전영의 동생 전횡이 제나라에 살아남은 병졸 수만 명을 거두어서 성량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항왕이 남아서 여러 차례 쌈버렸으나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봄에 한왕이 한왕이라는 것은 그 유방이죠. 다섯 제후들의 56만 변사들을 통솔하여 동으로 초나라를 치고자 했다. 항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 즉시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제나라를 공격하도록 하고는 자신은 정예군 3만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하여 노현을 지나 호릉을 나왔다. 4월 한왕이 이미 팽성에 들어가서 그 재화 보물 그리고 미녀들을 차지하고 날마다 주연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상황이 변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 계세요? 그
항우가 제나라에서 싸우고 제나라를 깨부쉈는데 제나라에서 다시 또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동안 유방은 원래 약속을 깨고 그 뭐예요, 중원으로 들어와서 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거기서 눌러앉아서 미녀들을 차지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서 싸우고 있던 항우가 주력군을 여기 놔두고 자기는 별동대를 끌고 팽성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팽성에서 크게 싸우게 될 겁니다. 56만 대 3만입니다 여러분. 재밌네요. 오랜만에 본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자, 아무튼 어디까지 읽었지 내가? 이 항왕은 서쪽 소연에서부터 새벽에 한군을 공격하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팽성에 이르더니 정오 무렵 한군을 대파했다. 한군은 모두 도망치다가 곡수와 사수에 빠졌으며 여기서 죽은 한나라 병졸이 10만 명에 이르렀다. 한나라 병졸들이 모두 남쪽의 산으로 도망치니 초군은 또 추격하여 영벽의 동쪽 수수에까지 이르렀다. 한군이 퇴각하여 초군에 밀리게 되니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한나라 병졸 10만이 모두 수수에 빠져 수수가 이로 인해 흐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초군이 한왕을, 미녀들이 중요하죠. 자, 한왕을 어디까지 읽었어요? 미녀 때문에 까먹었잖아. 그런 말기 하지 마세요. 설레니까. 어디까지 읽었지 내가? 초군이 한왕을, 그러니까 유방이죠. 유방을 겹겹이 포위하자 이때 큰 바람이 서북 쪽에서부터 일어나 나무를 부러뜨리고 집을 날려버리며 모래와 돌을 날리니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지며 바람이 초군을 향해서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초군이 혼비백산하니 한왕은 이에 수십 기의 병사와 더불어 도망칠 수 있었다. 그리고는 폐현을 거쳐 가족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가고자 했으며 초군도 가족을 보내 사람을 보내 폐현까지 추격하여 한왕의 가족들을 잡도록 하였다. 그러면은 이 난장판일 때, 이렇게 난장판일 때 도대체 지금 하북은 도대체 뭐라고 있었느냐? 중원 이렇게 개판인데 하북은 도대체 뭐라고 있었느냐? 일단 제나라 땅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나라하고 싸우고 있었고, 이 지역은 여기서 출정한 한신이 있죠. 한신,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한신이 있잖아요. 그 한신한테 하나씩 잡아먹히고 있었습니다. 한신하고 장이한테. 그리고 나머지 군대를 끌고 유방이 중원으로 들어가서 항우하고 대치했던 거죠.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한왕의 가족들은 모두 도망쳐서 한왕과 만날 수가 없었다. 한왕은 도중에 효해와 노원을 만나 이들을 술에 태우고 길을 재촉하였다. 초군의 기병이 한왕을 쫓아오니 한왕을 다급하여 효해와 노원을 수레 안으로 밀쳐 떨어뜨렸으나 등공이 매번 내려가서 수레에 태웠으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기가 세 차례나 되었다. 등공은 하우영이었나? 이게 웃긴 게 아빠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새끼가 자기 자식을 따라잡힐까봐 수레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기록해놓은 사마천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비록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말도 빨리 몰 수가 없지만 그들을 어찌 버리려고 합니까? 라고 하였다. 이러다가 마침내 기병들의 추적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런 후 태공과 여후를 찾았으나 태공이라는 건 자기 아버지, 여후는 자기 와이프죠.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심의기가 태공과 여후를 따라 샛길로 가며 한왕을 찾다가 도리어 초군을 만나게 되었다. 초군은 마침내 그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항왕에게 보고하니 항왕은 그들을 늘 군영에 두었다. 이때 여후의 오빠 주여후가 한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하읍에 주둔하고 있었으니 한왕은 새끼를 통해 그에게 몸을 기탁하고는 조금씩 한나라의 병사들을 모았는데 형량에 이르자 모든 패장군들이 다 모여들었다. 자, 형량은 하남 땅입니다. 요 근처이겠죠. 소하도 징집장부에도 없는 관중의 노약자를 모두 징발하여 형량에 이르니 한군의 위세는 다시 크게 떨치게 되었다. 초군이 팽성에서 시작하여 계속 승세를 몰아서 패주하는 한군을 추격하여 형양 남쪽의 경읍과 세급 사이에서 한군과 접전하였는데 한군이 초군을 패퇴시키자 초군은 형양을 지나서 서쪽으로 진격할 수 없게 되었다. 팽성에서 초나라가 한번 크게 이기고 형양까지 왔습니다. 형양에서 근데 대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팽성을 구원하러 갔던 항왕이 한왕을 추격하여 형량 이르니, 제가 항왕 한왕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항우하고 유방이라고 읽겠습니다. 자, 항우가 유방을 추격하여 형량이 이르니 전횡도 이때를 이용하여 제나를 수습하고는 전영의 아들 전광을 제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한왕이 팽성에서 패하자, 유방이 팽성에서 패하자 제후들은 모두 다시 초나라에 귀순하고 한나라를 배반하였다. 한군은 형양에 주둔하며 황하로 통하는 용도를 수축하여 오창의 양식을 조달하였다. 오창이라는 곳은 형양 근처에 있던 진나라의 식량창고입니다. 옛날 진나라의 식량창고. 자, 한나라 3년 항우가 여러 차례 한군의 용도를 침범하며 식량을 탈취하자 군량이 부족해진 유방은 두려워서 강화를 요청하고 형양 서쪽을 한나라의 영토로 하였다. 항우가 이에 응하려고 하자 역양후 범증이 말하기를, 지금이 한군은 해치우기 쉬울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놓아주고 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항우는 이에 범증과 함께 급히 형양을 포위하니 유방은 이를 우려한 나머지 범증과 항우를 이간질시키려는 진평의 계책을 사용하였다. 항우의 사진이 오자 퇴뢰구를 준비하여 그에게 내놓으려고 하다가는 항우의 사신인 것을 보고 거짓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하기를, 나는 범증의 사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항우의 사신이었구나 라고 하고는 다시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형편한 음식을 가져와서 항우의 사신을 대접하였다. 그러니까 범증이 자기들하고 내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신이 돌아와서 항왕에게 보고하자 항우는 이로부터 범증과 한왕이 그러니까 유방이 사통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심하여 조금씩 그의 권력을 빼앗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범증이 크게 빡쳐서 말하기를, 천하의 일이 대체로 정해졌으니 이젠 군왕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좆대로 하시고 내 늙은 몸을 돌려주시어 평민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항우가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처 팽성에 이르기도 전에 등에 독창이 나서 죽었다. 한나라 장수 기신이 유방에게 말하기를, 사태가 이미 위급해졌으니 청컨대 제가 대신 왕의 모습으로 꾸며 초군을 속이고자 합니다. 그 틈을 타서 너는 빨리 도망쳐라 라고 했다. 이에 한왕은 밤중에 형량의 동문으로 갑옷을 입은 여자 2000명을 내보내자, 뭐라고? 형량의 동문으로 갑옷을 입은 여자 2000명을 내보내자 초군이 사방에서 공격했다. 기신은 황옥거를 타고 좌독을 붙이고 말하기를, 성안의 양식이 떨어져 한왕이 유방이 항복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 초군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한편 유방은 수십 기의 병사와 함께 서쪽 문으로 나와 성고로 달아났다. 항우가 기신을 보고 묻기를, 유방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자 기신이 말하기를, 유방은 이미 떠났습니다 라고 하니 항우는 기신을 불에 태워 죽였다. 아니 왜 여자들을 내보내지 또? 아무튼 자, 유방이 어사대부 주가, 종공, 위표로 하여금 형량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주가와 종공이 모이하기를, 나라를 배신한 왕과는 함께 성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고 함께 위표를 죽여버렸다. 위표는 요게 위나라의 왕이죠. 봅시다. 위표를 죽였다. 어디까지 읽었노? 초군은 형량성을 함락시킨 뒤 주가를 생포하였다. 항왕이 주가에게 말하기를, 내 장수가 되면 공을 상장군으로 삼고 3만 호의 후에 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주가가 욕하며 말하기를, 그대가 빨리 한나라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한군이 그대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대는 한왕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자 항우가 빡쳐서 주가를 팽사라고 삶아 죽인 거죠. 아울러 종공도 죽였다. 유방은 형량을 벗어난 뒤 남으로 완과 섭에 가서 국왕왕 경포를 만나 함께 행군하며 병사를 모집해 성고로 다시 돌아가서 수비하였다. 보자. 완이라는 거는 요 땅을 의미해요. 이 근처 땅입니다. 남양 땅이죠. 한나라 4년 항우가 진군하여 성고를 포위하자 유방은 도망하여 겨우 등공과 함께 성고의 북문을 나서 황하를 건너 수무로 달아나 장리와 한신의 군대에 몸을 기탁하였다. 한신은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한신입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도 조금씩 성고를 빠져나와 한왕을 따르니 초군은 마침내 성고를 함락시키고 서쪽으로 진군하려고 했다.
한군은 군사를 보내어 공에서 초군에게 항거하며 서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때 팽월이 황하를 건너 동하에서 초군을 공격하여, 자, 팽월이 여기 있던 팽월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황하를 건너서 동하에서 초군을 공격하며 초나라 장군 설공을 죽였다. 항우가 이에 직접 동쪽으로 진격하여 팽월을 공격하고, 한왕은 회음우, 그러니까 한신이죠, 군대를 얻어서 황하를 건너 남쪽으로 진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충이 한왕에게 건의하자 한왕은 진격을 멈춰 한해의 방벽을 쌓고 유고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팽월을 도와 초군의 군량을 불태우도록 하였다. 자, 한 번 또 말씀드리자면은 초나라가 이제 공세로 나가서 한나라가 쭉 밀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팽월이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초군이 패군해버리고 그 한나라가 일단 나름대로 기세를 회복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거 했고, 그러자 항우가 동쪽으로 공격하여 그들을 무찌르고 팽월을 폐주시켰다. 요방은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 다시 성고를 탈취하고 광무에 주둔하며 오창의 양식을 먹었다. 항우가 동해를 평정하고 난 뒤, 동해라는 것은 제나르 땅입니다. 서쪽으로 돌아와서 한군과 더불어 광무에 진을 치고는 서로 수개월간 대치하였다. 이때 팽월이 여러 차례 양나라 땅에서 반란을 일으켜 초나라의 군량을 끊어버리니 항우가 이를 근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높은 도마를 준비하여 태공을 위에 올려놓고, 태공이라는 것은 유방이죠, 유방의 아버지, 올려놓고 한왕에게 통과하기를, 지금 빨리 투항하지 않으면 네 아빠를 삶아 죽이겠다 라고 했다. 그러자 한왕이 정하기를, 그러니까 유방이 정하기를, 나와 항우는 모두 북면하여 회왕의 명을 받고 형제가 되기를 약속한다 라고 했으니 나의 아버지가 곧 네 아버지다. 내 아빠가 네 아빠다. 그대의 아버지를, 네 아빠를 반드시 삼고 싶다면은 내게도 국한 그릇을 나눠주기 바란다 라고 했다. 그러자 항우가 빡쳐서 태공을 죽이려고 하자 항백이 말하기를, 천하의 일이라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천하를 도모하는 자는 자신의 집을 돌보지 않는 법이니 그를 죽인다고 한들 유익함이 없고 그저 화를 더하게 될 뿐이다 라고 하자 항우가 태공을 놓아주었다. 유방이 이거 폐륜한 새끼군요. 자, 초군과 한군이 오랫동안 서로 대치하며 결판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장정들은 군역에 시달리고 노역자들은 전조에 지치게 되었다. 전조라는 것은 수송. 자, 그러니까 항우가 유방에게 말하기를, 천하가 여러 해 동안 혼란스러웠던 것은 오로지 우리 두 사람 때문이다. 원컨대 유방과 겨루어 자웅을 거리고 애꿎은 천하의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했다. 그러자 유방이 웃으며 거절하기를, 나는 차라리 지혜를 다툴지언정 힘을 다툴 수는 없다라고 했다. 항우가 장사로 하여금 나서서 싸움을 걸도록 하였다. 한군의 말을 타고 활을 잘 수는 누번이 있었는데, 누번이라는 거는 요쪽에 살던 일종의 몽골계 민족입니다. 이민족입니다. 초군이 싸움을 3번 걸어오자 누번이 갑자기 활을 쏘아서 그를 죽이니 항우가 개빡쳐서 직접 갑옷을 입고 창을 집어들고는 싸움을 걸었다. 누번이 그에게 활을 쏘려고 하자 항왕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니 누번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존 또한 화살을 쏘지 못하고는 마침내 진지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유방이 사람을 보내 몰래 알아보니 그가 바로 항우임을 알고는 크게 놀랐다. 이에 항우가 유방 가까운 곳으로 가서 서로 광무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었다. 유방이 그의 죄목을 나열하자 항우는 개빡쳐서 일전을 벌이고자 하였으나 유방이 응하지 않자 항우는 숨겨두었던 쇠뇌를 쏘아 유방을 마치니 유방은 윗부상을 입고 송구로 도망쳐 들어갔다. 자, 회음후가 바로 한신이죠. 회음후가 하북을 함락시킨 후 제나라와 조나라를 무찌르고 또 초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조로 하여금 그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회음후가 용조와 접전하고 있는데 한군의 기장 관영이 공격하여 초군을 대파시키고 용조를 죽였다. 한신은 이에 스스로 제나라 왕이 되었다. 이 얘기는 회음후 열전에 있죠, 여러분. 항우는 용조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우이 사람 우섭으로 하여금 회음후에게 권고하도록 하였으나 회음후는 듣지 않았다. 이때 팽월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양나라를 함락시키고 초군의 군량을 끊어버렸다.
그 팽월이 반란을 일으켜서 초군의 권량을 끊어버렸다는 걸 내가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항우는 이에 해춘후, 대사마, 조구 등에게 성고를 삼가 지키게만 하십시오. 설사 한군이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절대 싸우지 말고 한군이 동쪽으로 오지 못하게만 하면 됩니다. 나는 15일이면 반드시 팽호를 주살하고 양나라를 평정한 뒤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즉시 동쪽으로 와서 진류와 외황을 공격하였다. 자, 아무튼 지금 형세를 또 설명해드리면 나도 웃긴데, 한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유방이 지 목숨을 걸고서 이제 형량하고 성고 근처에서 그 항우하고 대치하고 있는 동안 그 백도로 들어간 그 한신이 하북을 평정해버립니다. 표현그대로 평정해버리고 연나라하고 제나라까지 평정한 다음에 이제 초나라를 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우가 뒤통수를 쳐맞으니까 용절한 사람 보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다 또 팽월은 또 서플라이 디팟을 깨부수고 들어오니까 그 이제 어떻게든 막고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를 조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맡기고 간 겁니다. 팽월이 아주 십새끼군요. 이거 지금 읽으면서 내가 기가 차네요. 자, 아무튼 그러나 외황은 쉽게 함락되지 않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야 황복을 하였다. 이에 항우는 빡쳐서 15세 이상의 남자를 성의 동쪽으로 끌어오도록 하고 그들을 모두 생매장시키려고 했다. 생매장을 되게 좋아하시네. 외왕 현령의 문객 중 한 사람의 13세 된 아들이 13살 먹은 아들이 항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팽월이 강압적으로 외왕을 위협하니 외왕 사람들은 두려워서 짐짓 우선 황국하고는 대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오셔서는 모두 다 생매장하려고 하시니 백성들이 어찌 기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동쪽으로는 양나라의 10개 성이 모두 두려워서 항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항우가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기고는 생매장당할 뻔한 외왕 사람들은 사면해 주었다. 그러자 동쪽으로 수양에 이르기까지 그 소식을 듣고는 모두 다투어 항우에게 투항하였다. 한편 한군이 과연 여러 차례 싸움을 걸어와도 초군은 나오지 않았다. 한군에서 사람을 시켜 5, 6일 동안 다여새 동안 초군을 욕하게 하자 대사마가 개빡쳐서 병사들에게 사수를 건너게 하였다. 그런데 사줄들이 반쯤 건널 때 한군이 공격하여 초군을 대파하고 초나라의 진귀한 보물을 모두 차지하였다. 대사마 조구와 장사 예, 세왕 사마은이 모두 사수에서 목을 찔러 자살하였다. 대사마 조구는 원래 기현에서 옥연을 지낸 자였고 장사 사만 동안 본래 역양의 옹리였는데 두 사람은 일찍이 항량에게 은덕을 베푼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항왕이 신임하였다. 이에 항우는 수양에 있었는데 해춘 후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군대를 들고 돌아왔다. 한군은 종리매를 형양의 동쪽에서 포위하고 있었는데 항왕이 이르자 한군은 초군을 두려워하여 모두 험난한 지역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때 한군은 식량이 풍부했고 항왕의 군사들은 지치고 군량마저 떨어진 상태였다. 한왕이 육고를 보내 항우를 달래 유방이 육고를 보내 항우를 달래 태공을 풀어주도록 요청했으나 항왕은 듣지 않았다. 유방이 다시 후공을 보내 항우에게 권유하니 항우가 이에 천하를 둘로 나누어 홍구 서쪽을 한나라의 영토로 하고 홍구 동쪽을 초나라의 영토로 하기로 한왕과 약조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항왕은 태공을 풀어줄 것을 허락하고는 즉시 유방의 부모 처제를 돌려보내니 한나라 군사들이 모두 만세를 외쳤다. 유방이 후공을 평국군에 봉하고 다시는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후공을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는 천하의 능변가로서 그가 거처하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므로 평국군이라고 이름한다 라고 했다. 평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평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평평하게 한다. 뭐 바꿔서 얘기하면 폐허밖에 안 남게 한다. 자, 항왕은 약조를 마친 뒤 군대를 철수하여 동쪽으로 돌아왔다. 자, 한왕이 유방이 서쪽으로 돌아오자 하자 장량과 진평이 말하기를 한나라가 천하의 절반을 차지했고 제후들도 모두 귀했습니다. 그런데 초나라 군사들은 지치고 군량도 떨어졌으니 이는 하늘이 초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기회를 틈타 탈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놓아주고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른바 호랑이를 길러 스스로 화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라고 뒤통수를 치도록 종용했다. 이 한왕이 그 말을 따랐다. 그리하여 한나라 5년 유방이 항왕을 양하 남쪽까지 추격하여 진을 치고는 회오무 한신, 건성우 팽월과 회합하여 초군을 공격하기로 약조하였다. 그런데 한군이 고릉에 이르러서도 한신과 팽월의 군대가 오지 않았다. 그러자 초군이 한군을 공격하여 크게 무찌르니 유방은 다시 진지로 돌아가 참호를 깊게 파고 수비만 하였다. 한왕이 유방이 장량에게 제후가 약조를 따르자느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장량이 이렇게 말하였다. 초군이 장차 망하려고 하는데 한신과 팽월은 아직 나누어 받은 봉지가 없으므로 그들이 오지 않은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예, 뭐 저같은 플레이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휴전하고 패는 거. 군왕께서 천하를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을 즉시 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사태는 알 수 없게 됩니다. 군왕께서 진현 동쪽에서 해안지역까지를 모두 한신에게 주고 수양 이북에서 곡성까지를 팽월에게 주셔서 각자 스스로를 위해서 싸우게 한다면 초나를 무찌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 한왕이 좋습니다 라고 했다. 이 사신을 보내 한신과 팽월에게 말하기를 힘을 합쳐 초군을 공격합시다. 초군이 격파되면 진현 동쪽에서 해안에까지 이르는 지역을 제왕에게 줄 것이며 한신이죠. 수양 이북에서 곡성까지를 팽상국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사신이 이르자 한신과 팽월은 모두 대답하기를 지금 진군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는 한신은 즉시 제나라에서 진군하였고 유구의 군대도 수춘에서 함께 진군하여 성부를 전멸시키고 해하에 이르렀다. 대사마 주운이 초나를 배반하여 서현의 군사로 육현을 도륙하고 국왕의 병조를 동원하여 유구와 팽월을 따라서 모두 해하에 모였다. 그리고는 항왕을 향해서 진격하였다. 자, 연합군이 모이고 있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해하에 방벽을 구축하고 있는데 군사는 적고 군량을 다 떨어진 데다가 한군과 제후의 군대에게 여러 겹으로 포위당해 있었다. 밤에 한군이 사방에서 모두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니 항우가 이에 크게 놀라 말하기를 한군이 이미 초나라 땅을 모두 빼앗았단 말인가 어찌하여 초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라고 했다. 항우는 한밤중에 일어나 장중에서 술을 마셨다. 항우에게는 우라는 이름의 미인이 있었는데 항상 총애를 받으며 시종하였다. 또 추라는 이름의 준나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이 말을 타고 다녔다. 이에 항우는 강개한 심정으로 비통함을 노래하며 스스로 시를 지어 읊었다. 힘은 산을 뽑을 수 있고 기계는 온 세상을 덮을만 하는데 시운이 불리해서 추 또한 나가지 않는다. 추는 말 이름이죠. 추가 나가지 않으니 어찌하는가 우여 그들을 어찌해야 좋을까. 항왕이 여러 차례 노래를 부르니 미인도 따라서 불렀다. 항왕의 뺨에 몇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니 저우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다. 이에 항우가 바로 말에 올라타니 휘하 장사 중 말을 타고 따르는 자가 800명이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나아가 질주하였다. 날이 밝자 항구는 비로소 이 사실을 알고 기장 관영으로 하여금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출격하도록 하였다. 항우가 회수를 건너서 그를 따라오는 자는 이제 100여기에 불과했다. 항왕이 음릉에 이르러 길을 잃어버리자 한 농부에게 부르니 농부가 속여 말하기를 왼쪽입니다 라고 하였다. 왼쪽으로 가다가 큰 늪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한군이 바짝 쫓아오게 되었다. 항왕이 이에 다시 군사를 끌고 동쪽으로 가서 동성에 이르니 겨우 28기만이 남았고 추격하는 한군의 기병은 수천이었다. 항우가 스스로 생각하니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에 그 기병이 말하기를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 지금 8년이나 되었다. 몸소 70차례의 전투를 벌였는데 내가 맞선 적은 격파하고 내가 공격한 적은 굴복시켜 일찍이 패배를 몰랐으며 마침내는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결국 이곳에서 군궁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싸움을 잘하지 못한 죄가 아닙니다. 오늘 정령 결사의 격을 통해서 기필코 3차례 승리하며 그대들을 위해 포위를 뚫고 적장을 참살하고 적군의 깃발을 쓰러뜨려 그대들로 하여금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싸움을 잘못한 죄가 아님을 알게 하고 싶다. 라고 하고는 그 기병을 넷으로 나누어 사방으로 향하게 하였다. 항군이 겹겹이 포위하니 항왕은 그 기병에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 위해서 저 장수를 베리라 하고는 기병들에게 사방으로 말을 달려 내려가도록 하고 산의 동쪽 세 군데에서 나누어 만날 것을 약조하였다. 그리고는 난 뒤 항왕은 크게 소리치며 아래로 말을 달려가니 한군은 바람에 초목이 쓰러지듯이 모두 전멸당했고 항우는 마침내 한나라 장수 한 명의 목을 베었다. 이때 기장이었던 적천후가 항왕을 추격하자 항왕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니 적천후는 사람과 말이 모두 놀라서 면리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리하여 항우는 산의 동쪽 세 군데에서 그의 기병들을 만났다. 한군은 항왕의 소재를 알 길이 없자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초원을 다시 포위하였다. 이 항우가 말을 달려 한나라의 도위 한 명을 참살하고 100여 명을 죽인 뒤 다시 그의 기병들을 모으니 기병 2명이 죽었을 뿐이었다. 이 항우가 기병들에게 어떠냐라고 묻자 기병들이 모두 엎드려 말하기를 대왕의 말씀과 같습니다 라고 했다. 이때 항우는 동쪽으로 오강을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오강의 정장이 배를 강건하게 되고 기다리다가 항우에게 말하기를 강동이 비록 작으나 땅이 사방 천리입니다. 백성들의 수가 수십만에 이르니 그곳 또한 좋기 왕이 될 만한 곳입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얼른 건너십시오. 지금 신에게만 배가 있어 한군이 이곳에 온다 해도 강을 건널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항우가 웃으면서 말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내가 건너서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내가 강동의 젊은이 8,000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왔는데 지금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거늘 설사 강동의 부형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 왕으로 삼아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설사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는 정장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가 후독한 사람임을 알고 있다. 나는 5년 동안 이 말을 탔는데 이 말에 대적할 것이 없었으며 하루에도 천일 달렸다. 내 차마 이 말을 죽일 수 없어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기병들로 하여금 모두 말에서 내려 걷도록 하고 손에 짧은 무기만을 들고 싸움을 벌여 항우 혼자 죽인 항군이 수백 명이었다. 항우도 몸에 10군데 부상을 입었다. 항왕은 한나라 기사마 여마동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는 예전엔 내 부하가 아니었더냐라고 하자 여마동이 항우를 바라보며 왕이에게 항왕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가 바로 항우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항우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유방이 나의 머리를 천금과 만호의 읍으로 사려고 한다 하니 내 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이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였다. 왕해가 항우의 머리를 가지고 다른 기병들이 서로 짓밟으며 항우의 몸을 쟁탈하다가 서로 죽인 자가 수십 명이 되었다. 마지막에는 낭중기 양희와 기사마 여마동, 낭중 여승과 양무가 각각 항왕의 몸 한쪽씩을 차지했다. 5사람이 모두 자신들이 차지한 항왕의 몹을 맞춰보니 모두가 틀림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땅을 5으로 나누어 여마동을 중수 후에 봉하고 왕예를 두연 후에 봉하고 양희를 적천 후에 봉하고 양무를 오방 후에 봉하고 여승을 열양 후에 봉했다. 항왕이 죽자 초나라 모든 지역이 모두 한나라에 투항했는데 유독 노현만이 통복하지 않았다. 이에 유방은 천하의 병사를 이끌고 노현을 도륙하려고 했다. 그러나 노현 백성들은 예의를 고수하며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방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항우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노현 백성들에게 보였다. 그러자 노현의 부형들이 투항하였다. 처음에 초나라 회왕이 항적을 노공으로 봉했고 지금 죽자 비로소 노현이 함락되었으므로 노공이라는 봉호에 대한 예후로 항왕을 곡성에 안장하였다. 곡성이 이제 노나라 땅인가 보죠. 한왕이 항왕을 위에서 발상하고 흐느끼며 떠났다. 유방은 여러 항시일족을 모두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항백을 사양 후에 봉하였고 도후, 평고후, 현무후는 모두 항시였으나 그들에게 유시성을 하사했다. 끝이군요. 태사공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생에게서 주생이라는 거는 뭐 주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주시성을 가진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냥 뭐 주생에게서 순의 눈은 아마도 순임금의 눈은 아마도 눈동자가 둘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또 항우도 눈동자가 둘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항우가 어찌 순임금의 후예겠느냐.
그러면 항우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일어났는가? 진나라가 실정하자 진섭이 처음에 난을 일으켰고 호골들이 분기하여 서로 다투었으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항우는 세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진말의 대세를 틈타 민간에서 흥기하며 3년 만에 마침내 5 제후들을 거느리고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리고는 천하를 분할하여 왕 후를 봉하니 모든 정령이 항우에게서 나왔으며 자신의 패왕이라고 칭하였다. 그 왕위가 비록 끝까지 가지 않았으나 이는 근고이리로 없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항우가 관중을 버리고 초나라를 그리워하고 의제를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왕후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을 원망하기에 이르자 상황은 어렵게 되었다. 항우는 스스로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만 앞세워 옛것을 스승 삼지 아니하며 패왕의 공업이라고 하고는 무력으로 천하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다가 5년 만에 마침내 나라를 망치고 몸은 동성에서 죽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책망하지 않았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는 끝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지 서로 결코 내가 싸움을 자르지 못한 죄가 아니다 라는 말로 핑계를 삼았으니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아, 곡성이 곡부라고요? 곡부가 곡성인가? 아, 그렇겠네.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걸로 항우 분기가 끝났는데 다음 분기는 이제 유방 분기인데요. 그러니까 고조 분기죠. 근데 뭐 그 총평하자면은 지금 진나라 지도가 어디인가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총평하자면은 그 전술적인 승리를 항상 거뒀는데 항우는 이제 전술적인 승리를 항상 거두는데 근데 이제 큰 의미에서 전략적인 승리를 거둔 유방에서는 패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사실 이제 유방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유방 자체의 뛰어난 능력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수하의 관료들이나 장군들이 잘 싸웠다는 곧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술적인 승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술적인 승리를 전략적인 승리로 이끌어내야 돼요. 전술적인 승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자체만은 정말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어떤 곳인데 거기를 우리가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를 공격한다는 게 거기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한 것인가, 약탈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를 차지하기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전자 같은 경우는 전술적인 승리로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항우 같은 경우처럼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술적인 승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항상 이제 그거를 전략적인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항우의 경우에는 그걸 할 수가 못했던 거죠. 하지를 못했던 거죠. 유방은 이제 삼진과 그다음 이게 옛날에 관중과 그다음에 파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동쪽으로 나와서 형양과 성고에서 이제 항우하고 대치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항우가 전술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제 쭉 밀고 들어와서 전략적인 승리로 그걸 연결시키려는 걸 막아버렸고, 그 틈을 타서 이제 하북에서는 한신이 이제 회무 한신이 여기를 먹고 팽월은 또 뒤치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바둑판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토탈에서 노리는 게 전술적인 승리보다는 전략적 승리잖아요. 난 항상 자전만 노리잖아. 어디야, 웨놈 투 이후로는 계속 거의 내가 자전만 돌리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바둑판을 하나씩, 바둑알들 하나씩 잡아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걸 꺾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 내가 미디블 2에서는, 미디블 2나 로마 1에서는 전략적 승리보다는 내가 전술적 승리 우선적으로 했는데, 거기서는 전략적 승리만으로는 게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로마 쇼군 2 이후로는 이제 전략적 승리만으로 게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이전까지는 전략적인 승리만으로는 단순하게 게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술적인 승리를 내가 추구하는 거거든. 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항우는 그런 사람이 평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마천은 이제 마지막에 항우가 이제 그거를 지가 부족해서 진 건데
그걸 하늘의 탓을 돌렸다라고 비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 점에서 동의하지는 않고 뭐 여러가지 아무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항우 본기는 끝이고, 아우 이 50쪽 이게 40쪽입니다. 40쪽 목 아파 죽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조 본기, 그 다음 고조 본기, 여태오 본기, 효본 본기, 효경 본기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읽도록 합시다. 자, 자, 이걸로 오늘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기는 언제 다시 또 읽을지 모르겠는데, 뭐 가능할 때 또 한번 읽어보죠. 고조 본기 50쪽이에요. 50쪽. 이게 양이 재미없거나 막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양이 너무 많아. 자, 방송 종료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